안녕하세요. 저는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무 원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보다 더 멀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생태가 이렇게 된 것,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화된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인해서 생명을 대하고 또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코로나19 사태 또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1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었고 또 73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과거에 천연두, 흑사병, 스페인 독감, 그리고 아시아 독감이나 그리고 2009년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와 같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겪었던 구제역 살처분 사태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거치면서 팬데믹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을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거는 현대의학의 특징인 환원주의적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원주의란 생리학적 질병을 특징으로 질병을 어떤 요소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러고 또 전염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는 한계를 생각하고서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일까? 그리고 또 바이러스는 괴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이러스는 무생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 과학은 생물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생장과 분화, 생식활동, 그리고 내부 환경 조건 조절,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유전과 진화, 이 6가지를 갖췄을 때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감염되어야만 증식을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과거의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무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각을 확장해 보면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고 존재할 수 있는 생물, 그 생물은 지구상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만이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먹어야지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숙주에게 감염된 후 영양분을
빼앗아서 번식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동물이나 기생충은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분만 섭취해서 그걸 갖다가 소화한다고 생각한다면, 바이러스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웃소싱해서 모든 것을 각 세포들이 하게 하고 단지 그 시스템까지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진화한 생물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생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차츰 생물로 간주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는 괴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류가 겪었던 많은 전염병,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바이러스는 괴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천연두, 스페인 독감, 그것도 에이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버리는 그런 괴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감염된 후 다른 박쥐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박쥐를 죽여버리는 경우 다른 박쥐들에게도 전파되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박쥐에게 감염이 되었지만 박쥐를 죽이지 않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전염병 학자인 윌리엄 맥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숙주를 죽여버리는 병원체는 그 자신도 위험에 빠져 계속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숙주가 되는 사람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사이에 오랫동안 상호 교류가 계속되어 몇 세대를 거치고 쌍방 모두 수가 많을 때에는 결국 서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적응 구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보 같은 경우도 숙주와 기생생물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 어떤 숙주와 기생생물 사이에서든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공존 상태가 확립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와 숙주가 오랫동안 감염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얘기 아니야?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호주 토끼의 점액종 바이러스 변이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1859년에 영국이 호주를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군들이 너무나 심심하니까 영국에서 사냥용으로 토끼 24마리를 데려다가 호주에다가 방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호주 생태계에 방사된 토끼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6억 마리 가까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식한 토끼는 호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는 대로 모든 풀을 먹음으로 인해서 초식동물이 먹을 거 없어지고, 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당시 호주의 주요 산업이 양털 산업이었는데 양들이 먹을 풀까지 모두 뜯어먹는 바람에 이 양털 산업에 심각한, 그리고 또 농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사냥을 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한 게 뭐냐면
점액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99.8%의 토끼 치사율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염되면 그냥 죽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1950년대에 살포해서 90% 가까이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생명체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을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 정도는 살아남고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 치사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년 후에는 80% 그리고 6년 후에는 약 20% 가까이 흑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토끼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 그 부분도 있지만 바이러스 또한 토끼를 다 죽여버린 경우 자기가 전파되어질 숙주가 죽기 때문에 스스로 치사율이 약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토끼의 적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변화 또한 유발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에서 수만 년, 아니 수억 년 동안 관계를 맺고 진화해온 자연 생태계에서는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각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자연 숙주로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가령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많은 원숭이들과 유인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 에볼라 출혈열, 이것도 지금 코로나19처럼 박쥐가 자연 숙주입니다. 박쥐에게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감염되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 가축 부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문제되고 있는데 철새들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만 모두 자연 숙주로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스를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 자연에서 바이러스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 1리터에는 15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존재하고 또 우리 인간 폐에만 해도 정상적으로 175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이러스 존재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바이러스, 그리고 숙주의 면역,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기체와 미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호 적응하고 공생해온 자연계에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그것은 인류가 유기체와 미생물이 공존 상태에 있던 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면서부터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전염병을 유발한 큰 세 가지 사건은 가장 먼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또 인류의 주거지에 가축들을 사육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다른 문명을 침략하면서 문명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전염병은 심해졌고,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들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크 제롬 월터스는 우리가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많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태계 변화와 밀접한 연관된 새로운 질병들을 에코데믹, 즉 환경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현대의 지방농업, 그리고 열대림 벌채, 지구 기후변화, 질병을 전파하는 작은 동물들의 수를 억제해왔던 많은 포식자들을 제거하는 등 이런 환경 변화들이 모두 질병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여행과 무역의 증가도 많은 질병을 빠르게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령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급격히 파괴하여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9,000제곱미터가 넘는 열대림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열대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 곳을 잃게 되고 인간이 사는 주거지 근처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각지에게 안정적으로 감염되어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에볼라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다른 동물, 인간, 그리고 가축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활 공간에서 자연 숙주인 박쥐에게 감염되어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들은 인간 그리고 또 가축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생태계 파괴, 그리고 과도한 인구 증가, 그리고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세계 여행 등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그것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전염성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염병 중에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팬데믹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요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극히 급급하지만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코비드19 이후로 몰려오는 경제적 붕괴나, 그리고 좀 더 멀리는 기후위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 생태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생태계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